조선시대에 해당할 거고, 요거랑 관련된 사회가 아까 얘기했던 남성 중심 사회래요. 그쵸? 됐죠? 남성 중심 사회가 뭐예요? 그냥 아니 씨 내가 담배 피웠다는데 네가 뭔데 지랄이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가 감히 진짜 요즘 그러면 큰일 나지만 네. 이게 가능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누나랑 담배를 피든 씨발 뭐라도 뭔 상관이야. 내가 우산을 같이 쓰는 뭔 상관이야. 그건 뭐야 그냥 드립 친 거예요. 개드립 친 거예요. 개드립 친 건데 아무튼 그랬었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남성 중심 사회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떤 부분이랑 연결이 되죠? 좀 유교적인 사상인 부분, 유교적 사상이랑 연결이 되죠. 그쵸? 유교적을 기반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가문 중심주의, 그 다음에 가부장적 제도, 가부장 사회. 네, 다 비슷한 말이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 튀어나온 게 조선시대 당시 고전 소설에 나온 누가? 여성 영웅이. 자 여성 영웅 소설 뭔지 아세요? 뭐예요? 춘향전이요? 춘향이가 히어로야? 춘향이 뭐 죽였냐? 변사또 죽였나? 자, 여성 영웅 소설. 여성 영웅 소설이라는 건 어쨌든 여성이라는 인물을 영웅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성 영웅 소설이라는 장르를 굳이 왜 나눠놨을까? 영웅 소설이라 하면 될 것을 드물어서?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네. 그냥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나와서 바로 뭐 어디 전쟁 뭐 참여하고 뭐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해요. 자 일단은 전쟁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 벼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벼슬은 누구만 가능했냐? 남자만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이 여성 영웅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변장?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그죠? 남장하죠. 남장 그죠? 남장. 네. 남장으로 인해서 사실 조선시대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려고 해요. 요걸 통해서 보통은 요렇습니다. 자, 영웅소설의 관습에 따라 그려지는 여성 영웅들의 경우 대다수가 자 거기 밑줄 남성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습. 그러니까 남장을 함으로써 아예 뭐까지 생활 양식까지 남성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막 내 근육 씨발 오늘 300, 100, 500 친다 이러면서 막 남성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근데 형상화될 뿐 자신이 여성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한계에 대한 거기 밑줄 개선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뭐예요? 남장을 해서 내가 영적인 면모를 보일 수는 있지만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사회를 바꿀 수는 없어. 왜? 사회는 이미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에헴 하고 막 방금 얘기했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남복 후 남복이라는 게 남성의 복장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영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정체성 또한 자 거기 동그라미 충이라는 당시 남성 사대부 중심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영웅이라는 것도 결국 뭐라는 거예요? 유교적 덕목과 별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누구의 중심이라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나오는 사상이잖아요. 그죠? 자, 또한 전장에서의 영웅적 활약이 애정관계에 있는 남성을 조력하기 위한 것이거나 거기 밑줄 쳐보자. 애정관계에 있는 남성을 조력하기 위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장수들 모가지 따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떤 경우 남성 인물의 인정을 받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 영웅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죠. 요즘 시대에 이제 약간 여성 영웅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 전사분들 계시죠, 그죠? 진짜 아예 다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게 아니었다. 내가 잘 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는 지금과 달리. 네. 자, 그 다음에 옥루몽의 강나몽 역시, 그러니까 지금 나 부분이 지금 옥루몽이라는 작품이고요. 여기 나오는 강나몽이라는 인물 역시 여성 영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다. 자, 그녀는 양창국에 대한 절개를 지키다가 강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자, 그럼 대략적으로 이 소설의 구조가 뭐일지는 대충 예상이 가겠네요. 자, 이 강나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누굴 존나게 좋아했다고? 양창국이라는 사람을 좋아했대요. 그죠? 우리 주연이 지금 이렇게 둘이네요. 그쵸? 주인공이. 그죠? 자, 그 다음에 도사이에 구조된 후 그로부터 도술, 검술을 전수받아 영웅적 능력을 가지게 된다. 자, 이거는 여성 영웅 소설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영웅 소설이든 똑같은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누군가를 만나서 갑자기 강해졌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도사의 명언을 받고 고국인 명나라에 맞서서 영웅적 활약을 펼치지만, 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얘네 둘 다 강나몽과 양창국이라는 인물은 둘 다 명나라 출신이에요. 그쵸? 고국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좀 특이해. 고국인 명나라에 맞서 영웅적 활약을 펼친대. 그럼 이 얘기는 뭘까? 명나라와 싸운 거. 그렇죠. 맞아요. 이 여자 주인공은 지금 명나라를 맞서 싸웠어. 지금 얘가 3대국에 일단 있어요. 3대. 상대 전쟁하는 국가에. 그러니까 일단 얘랑 표면적으로 일단 대립이에요. 이거 이해됐어요? 좀 특이하죠? 원래 같았으면 같이 있었겠지만, 그죠? 근데 얘는 명나라랑 싸우고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도사의 명을 받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녀의 능력은 정장에 도원수로 출정한 양창국과 맞닥뜨린 이후, 자, 거기 밑줄, 양창국을 위해서만 발휘된다. 자, 요런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요런 부분. 개선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포인트였죠. 아까 우리 가에서 갖고 갔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면모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영웅으로서의 작품 속 인물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 거기 동그라미 일종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선 의지가 없는 포인트들을 중간중간에 찾아줘야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웅적인 그런 서사 구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킹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 부분부터 이제 작품이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홍랑이 다시 공중을 향해 두 손으로 쌍검을 받고 바람과 같이 몸을 돌려 말 위에서 춤추며 사방으로 내달리니 휘날리는 흰 눈에 공중에 나부끼는 듯 하고 조각조각 떨어진 꽃잎이 바람 앞에 날리듯 하더니 갑자기 한 줄기 푸른 기운이 안개같이 일어나며 사람과 말이 점점 보이지 않더라. 자, 이미 얘는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도술 같은 거 쓰고 있었죠. 자, 요런 걸 무슨 요소라고 하죠? 전기적 요소라고 하죠. 전기적 요소. 예, 전기적 요소. 적어주세요. 전기적 요소.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좀 내가 아리까리하시다 싶으시면은 꼭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경이 크게 놀라 방청극을 들고 동쪽으로 충돌하면 무수한 부용검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려오고, 서쪽으로 충돌해도 무수한 부용검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려오니,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소도마스터네요. 그죠? 소유경이 허둥지둥에 우러러보니 무수한 부용검이 하늘에 흩어져 있고 굽어보니 무수한 부용검이 땅에 가득 차 있어 칼날 천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에 정신이 혼미하고 그 다음에 진퇴할 길이 없어 마치 구름과 안개 사이에 있는 듯 하더라. 소유경이 하늘을 우러 탄식해. 근데 일단 여기서 뭐 홍랑이라는 말이 있고 소유경인데 일단 이게 누군지는 조금 더 보시다 보면 아마 파악이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막 얘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니 어쩌니 이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단 시간이 좀 낭비될 수가 있으니까 맥락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내가 어찌 이곳에서 죽을 줄 알았으리오 라고 해서 좀 요 부분은 무슨 태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체험적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 지금 이미 좆됐잖아. 뭘 해도 지금 좆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방청국을 들어 푸른 기운을 헤쳐나가고자 하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낭낭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라.
명나라의 이름난 장수를 내 손으로 죽이면 의리가 아니라 살 길을 마련해 주노니 장군은 원수에게 돌아가 빨리 대군을 거두어 돌아가도록 아뢰어라. 말을 마침에 푸른 기운이 점차 사라지고 홍랑이 다시 부용검을 들고 웃으며 바람에 나부끼듯 본진으로 돌아가니 소유경이 감히 쫓지 못하고 돌아와 양원수 잠깐만 소유경 누구랑 연결되는 것 같아? 양원수라고 했으니까 양창국 씨랑 지금 연결이 되었어요. 그쵸?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나오는 홍랑이라는 친구가 얘겠네요. 그쵸? 우리가 다른 이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초반에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괄호치고 잘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숨을 헐떡이면 망연자실하더라. 자, 요런 포인트. 숨을 헐떡이면 망연자실하더라. 굳이 남의 감정을 지가 막 자기의 감정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요런 부분들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제가 비록 용렬하나 병서를 여러 줄 읽고 무예를 약간 배워 전쟁터에 나서면서 겁낸 적이 없고 적을 대해 용맹을 떨쳤나이다. 그런데 오늘 남만장수는 사람이 아니오. 자, 이 남만장수가 누구겠어요? 이것도 홍랑이죠. 그쵸? 예, 좋아요. 자, 사람이 아니오. 분명 하늘 위의 신으로 바람같이 빠르고 번개같이 급해 어지럽고 황홀해 헤아리기 어려우니 붙잡고자 하나 붙잡을 수가 없고 도망가고자 하나 피하기 어렵더이다. 사마양저의 병법과 맹분 오에게 용맹이 있더라도 자,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만 계세요. 이 장수 앞에는 소용없을까 하나이다. 양원수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근심해 오늘은 이미 해가 졌으니 내일 다시 싸우되 만약 이 장수를 사로잡지 못하면 내가 맹세코 회군하지 않으리라. 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도발처럼 들렸나 보네요. 예, 무조건 잡겠다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 넘어가시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양원수가 귀 기울여 들으니 어찌 그 곡조를 모르리요. 잠깐만, 얘가 지금 무슨 노래를 들었는데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음악이야. 왠지 느낌이 싹 오죠? 얘가 있을 것 같아. 그죠? 얘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문제를 접근하실 때는 뭐 이렇게 듣더라도 바로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좀 판단을 좀 증거를 받은 상태에서 좀 판단을 좀 해주시는 게 좀 낫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장소를 돌아보며 옛적에 장자방의 계명사에 올라 퉁소를 불어 초나라 병사들을 흩어지게 했는데 알지 못하겠도다.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곡조를 하는고 내가 어렸을 때 옥피리를 배워 몇 곡조를 기억하니 이제 마땅히 한 곡조를 시험해 삼군의 처량한 마음을 진정시키리다. 자, 그러니까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가 무슨 곡조를 들었는데 이 곡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삼군이 마음이 처량한 마음이 됐대요. 처량한 마음이 들게끔 하는 곡조야. 얘가 불렀다는 얘기죠. 얘가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약간 좀 비현실적인 능력도 있었죠? 그러니까 곡 한 번 불렀더니 사람들이 막 다 처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뭐 쉽게 얘기해서 뭐야? 디버프 지금 걸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이런 상황이에요. 받은데 디버프 거는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제 상자에서 오피를 꺼내어 장막을 높이 걷고 책상에 기대어 한 곡을 부니 그 소리가 화평하고 호방해서 마치 봄물결이 천리 장강에 흐르는 듯하고 3월의 화창한 바람이 아름다운 나무에 불어온 듯해 한 번 불매 처량한 마음이 기쁘게 흩어지고. 자, 지금 뭐 했어? 지금 디버프 해제했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 불매 호탕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 용기의 노래 불렀네요. 그죠? 됐죠? 그래서 군중이 자연히 평온해지더라. 양원수가 또 음료를 바꾸어 한 곡을 부니 소리가 웅장하고 너그러워 도문의 옆객이 축에 맞춰 노래하는 듯하고 변방에 출전하는 장군이 철기를 울리는 듯하더라. 마카 3군이 기세가 늠름하죠. 북을 치고 칼춤을 추며 다시 한번 싸우길 원하니 양원수가 웃으며 옥피리 불기를 그치고 다시 군마고 들어가 몸을 뒤척이며 생각하되 자, 내가 천하를 두루 다니며 인재를 다 보지는 못했으나 오랑캐 땅에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있을 줄 어찌 알았으리요. 남만장수의 무예와 병법을 보니 참으로 이 나라의 선비 가운데 그와 견줄 사람이 없고 천하의 기재이거늘 이 밤 옥필이 역시 평범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바가 아니로다. 이는 하늘이 우리 명나라를 돕지 않고 조물주가 나의 큰 공로를 시기에 인재를 내어 남만왕을 도우미로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뭐야 다른 쪽에서도 능력이 장난 아니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군마하고로 소사마를 다시 불러 묻기를 자 장군이 어제 진중에서 남만장수의 용모를 어떻게 자세히 보았는가 하면서 소사마가 대답하길 가시덤불 속 꽃다운 불이 분명하고 기와 조각 속 보석이 완연하니 잠깐 보았으나 어찌 잊을 수 있으리까. 당돌한 기상은 이 시대의 영웅이요 아릇다운 태고는 천고의 가인이다. 이 가인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가인, 아름다운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네. 자, 연약한 허리와 가느다란 눈썹은 남자의 풍모가 적으나 그러니까 남자 같지가 않다는 얘기였죠. 그렇죠? 빼어난 풍모와 용맹한 기상 역시 여자의 달태가 아니니 대개 남자로 논한다면 고금에 없는 인재요 여자로 논한다면 나라와 성을 기울게 할 미인일까 하나이다. 그냥 대충 요 부분에서 이제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얘 여성 영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양원수가 듣고 묵묵히 말이 없더라. 이때 홍랑이 사부의 명으로 남만왕을 도로 왔으나 또한 부모의 나라를 저버리지 못해 조용히 옥피리를 물어 장자방이 초나라 병사인 강동의 자제들을 흩어지게 한 승법을 본받고자 함이거늘 뜻밖의 명나라 진영 안에서도 옥피리로 화답하니 비록 곡조는 다르나 음률의 차이가 나지 않고 기상은 현격하게 다르나 뜻에 다름이 없어 마치 아침 햇살에 빛깔고 온 봉황암수가 화답함과 같더라. 홍랑이 옥피리 불기를 멈추고 망연자실에 고기를 숙이고 오래 생각하길 백운도사께서 말씀하시길 이 옥피리가 본디 한 쌍으로 한 개는 문창성에게 있으니 그대가 고국에 돌아갈 기회가 이 옥피리에 달려있노라 하셨거늘 명나라 원수가 어째 문창성의 성정이 아니리오. 그러나 하늘이 옥피리를 만들되 어찌 한 쌍을 만들었으며 이미 한 쌍이 있다면 어찌 남북에서 그 짝을 일으켜 서로 만남이 이것이 더딘고 하면서 또 생각하길. 자 그래서 이 옥피리가 짝이 있다면은 그것을 부르는 사람이 분명 짝이 될지라 하늘이 내려다보시고 밝은 달에 비추시니 강남홍의 짝이 될 사람은 양궁자라고 있어요. 양궁이 누구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요 친구죠. 그쵸? 양창국 씨죠. 그쵸? 혹시 조물주가 도우시고 보살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양궁자께서 이제 명나라 진영의 도원수가 되어 오신 것인가? 내가 어제 진영 앞에서 병법을 보았고 오늘 달빛 아래 다시 옥피리 소리를 들으니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인재라 내가 내일 마땅히 도전해 원수의 용모를 자세히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둘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서로가 이제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어떻게 서로 알게 됐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알게 됐어요? 둘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연하게 알게 된 거죠. 우리 특히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요소가 강하냐면은 우연성에 대한 우연성이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예.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요. 듣다 보니까 걔 같은데?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자,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소유경이 어느 쪽이었냐면 아까 이쪽 사람이었어요. 그쵸? 이쪽 사람이야. 소유경은 다른 장수들의 용맹과 병법을 배운다면 자신이 절대 못 이기죠. 그죠? 2번, 양원수는 홍랑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야만 군을 거두어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 부분이 있나요? 있었어요? 한번 봐볼까요? 어디 부분이요? 오늘 이미 해가 졌으니 다시 싸우는 만약 이 장소를 중량 부분 중략 부분이 이쪽이요. 네. 사로잡지 못하면 회군하지 않으리라. 맞아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잘 찾으셨네요. 자, 그 다음에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뭐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소유경의 능력이 무너지지 않은 것가 아니라 이제 전달하라고 해서 놓아준 거죠. 근데 5번 홍랑은 오피리 2개를 만들어 하나씩 뭔 소리야. 얘 천상의 물건을 그냥 지 마음대로 가지고 있다고 막 주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자, 기억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누가 부른 거냐면은 그 양원수가 부른 곡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누가 한 거예요? 홍랑이 한 부분이에요. 그쵸? 네, 요렇게 연결시켜서 푸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자, 기억은 양원수, 그 다음에 니은은 네, 강남, 홍, 네, 얘가 불렀죠. 자, 푸실 때 요 정도는 어느 정도
분리를 하시고 가셔야 더 안 보시고 고생 안 하십니다. 그죠? 자, 기억의 주체는 니은이 행해진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의도가 뭐일까요? 왜 그런 거야? 물러나게 하려는 거였잖아. 맞죠? 그 다음에 기억의 주체는 니은의 주체가 가진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 인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3번. 기억은 니은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진다. 맞죠? 얘가 디버프 걸었으니까 얘가 지금 정화했잖아. 그죠? 4번. 니은의 주체는 기억으로 인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달은다? 뭐 잘못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건 없었죠. 그죠? 그럼 니은의 주체는 기억을 단서로 특정 인물의 존재를 추측한다는 B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와 B. A와 B를 비교했다 했어요. 자, A와 B 부분. A는 누가 얘기한 거? 여기도 양창국이 말한 부분이죠. 그죠? B는 강남음이 얘기한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인데 정확한 내용이 뭐였죠?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체념적 태도도 있었죠. 체념적 태도. 뭐야 이거. 지우개 좀 갖고 올게요. 잠시만. 또 나만 있네. 또 나만 있네. 다 없어. 다 어디 갔어? 원래 옆에 항상 같이 지켜줬었는데 지켜주지 않네. 나 외로워. 아휴. 자, 아무튼 체념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강남훈 같은 경우는 뭐야? 인물을 추측하고 있었죠. 그쵸? 이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1번. A는 곧 인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양원수의 기대감을. 맞냐? 맞아요? 인재를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하진 않았죠? B는 원수와 같은 인재를 바라보며 홍랑이 느끼는 감탄을 부각하고 있다고 뭐 알 수가 없죠. 그죠? 일단 A에서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기시면 되고요. 자, 2번. A는 남왕이 인재를 얻게 된 과정에 대한 양원수의 의구심. 의구심이 뭐예요? 의심하는 그런 이제 감정이죠. 그런 거 없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그래도 이제 저는 여기서 하니까 같이 가봅시다. 둘 다 읽어볼게요. 다. B는 양궁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홍랑의 확신이야. 그런 얘기 없잖아. 그렇죠? 3번. A는 인재와 대면하여 무예를 겨루었던 경험에 대한 양원수, 뭐 회상 같은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자, 4번. 옆에 B는 원수와의 병법 대결에 대한 홍랑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뭐 굳이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어쨌든 만나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굳이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A는 하늘이 자신의 편이 되어지지 않은 양원수의 답답함. 체념이 답답함과 좀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약하게 맞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B는 하늘이 맺어준 짝과 아직 망나지 못한 홍랑의 서글픔을 토로하고 있다. 서글픔이 딱히 뭐 있지는 않죠. 그죠? 자, 근데 5번. A는 뛰어난 인재가 상대편인 것에 대한 양원수의 안타까움. 맞죠? 그죠? B는 도원수의 정체를 확인하여 궁금증을 풀고자 하는 홍랑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자, 어쨌든 얘는 적절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태고는 대체 뭐니? 내가 아직도 졸리니?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요 기반으로 했을 때, 이걸 어느 정도 대입해봤을 때 가장 가까운 선지는 사실 5번으로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물론 저는 어쨌든 수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좀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푸실 때는 요러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좀 더워가지고. 자, 4번. 가를 바탕으로 나의 홍랑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두 손으로 쌍검을 받고 용맹하게 싸우는 것은 홍랑이 도수를 익히고 비범한 능력을 갖춘 여성 영웅으로서 거듭난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사실 이 4번 같은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보기 문제랑 똑같죠. 그쵸? 예. 자, 이건 맞죠? 2번 남만 왕을 도우러 왔으나 또한 부모의 나라를 저버리지 못하고 홍랑이 슬퍼하는 것은 자, 충이라는 남성 중심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맞을까요? 살짝 아리까리하죠. 일단 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살짝 이게 반반 나눠져요. 그치? 자, 쭉 한번 보고 결정을 해봅시다. 자, 3번 홍랑이 장자방이 초나라 병사인 강동의 자제들을 흩어지게 한 술법을 본갑고자 한 것은 자, 자신이 사랑하는 양원수를 돕기 위한 의도로 행한 것이다. 이게 너무 틀리죠? 이게 너무 아니었어요. 그쵸? 일단 양원수가 양원수인지도 몰랐어. 디모프 건 게 되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시점상.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자, 그게 2번이 왜 애매하실 거라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러분들 이거였을 거예요. 부모의 나라를 저버리지 못하고를 이렇게 읽었을 확률이 큽니다. 부모를 저버리지 못하고. 그럼 이렇게 변경이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충이 아니라 효 아니야? 그런 메커니즘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잘 봐야 돼요. 부모의 나라를 저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나라에 대한 어쨌든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충심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조금 페이크가 될 수는 있다.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뭐야? 못 본 거야. 못 본 거예요. 제대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4번 양원수가 홍랑을 천하의 기지라고 평가하는 것은 소유경과의 전투를 통해 홍랑이 남성인물의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맞죠? 그쵸? 전투를 통해서 얘 진짜 개쩐다 능력 막 이러면서 막 했잖아. 그죠? 5번 여자의 자태가 아닌 용모로 전투에 참여한 것은 홍랑이 여성이라는 성별을 감추고 다시 영웅으로 활약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맞죠? 남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게 진행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참미 괜찮아요? 저번 주엔 제가 너무 천천히 해드렸죠? 제가 너무 천천히 해드렸어요. 이제 튜토리얼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환영식은 끝나서요.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이제 바꾼다고 해서 토요일 저녁 수업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를 잠깐 1초 했지만 역시 아니에요. 네? 수업이 또 따로 또 생겨요. 네. 또 생깁니다. 이제 파릇파릇한 예비고일 친구들과 또 이제 네, 지금 중3인 친구들. 네, 걔네들 이제 요 시간대에 하겠죠, 이제. 일요일을 쉬려고 하다 보니 자꾸 항상 힘들어. 다른 날이 힘듭니다. 아무튼 이제 한번 봐볼게요. 이제 비문학적이죠. 얘는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아요? 좀 짧아가지고 조금 해볼만 해요. 그죠?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 뭐 아직까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어 보여요. 그죠? 이러한 언어 개념은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자, 언어 개념은 보편성을 갖는데, 자, 한번 볼게요. 언어 개념이라는 이 특징 자체가 여기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편성이라는 거를 일단 가지고는 있대요.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실제 현실의 대상에 비해 언어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일단 볼게요. 이 뜻이니까 얘 뜻이 대상에 비해 추상적이다.
자, 추상적이라는 게 뭐죠? 추상적?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거예요. 뭔지 아세요? 뭔데? 그게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하죠. 그죠? 자, 아무튼간에 또 다른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은 요거로 갖고 가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특징은 현실의 대상은 늘 변화하는 데 반해 언어 개념은 고정적이라는 거. 자, 두 번째 특징 추상적이고 동시에 고정적이래요. 의미가 고정적이래요. 즉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 사이에는 언제나 거기 동그라미 간극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얘기를 했던 의도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일례로 들면요, 창민이 있고 준서 있고 우혁이 있고 상훈이 있고 다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어로는 다 뭐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하죠. 그 얘기예요. 대상에 비해 추상적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뭉뚱그려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보편성이죠. 사람이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의미는 언제나 고정적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사람이라는 게 왜 고정적이냐? 자, 한 40만 년 전에 있던 그 네안데르탈이니 뭐니 호모 사피엔스니 이런 유사 인간들도 걔들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요. 의미가 변하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 고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언어 개념에 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거기 동그라미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둔 공자와 순자의 사상이고, 자, 요거랑 관련해서 요 시대 때 춘추 전국 시대일 때 첫 번째 유형은 뭐였다고요? 사회 질서. 사회 질서와 관련해서 누가 있었대요? 공자랑 순자 씨가 있었대요. 그죠? 맞죠? 됐어요?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죠? 안 힘들죠, 아직? 응.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의 본질과의 관계를 탐구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다 그랬어요. 그럼 사회 질서랑 관련이 되어 있냐? 혹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 본질의 관계. 본질 관계를 파악하려는 친구가 노자랑 장자래요. 혹시 윤리와 사상 하시는 분 있어요? 생윤이든 아니면 윤사든 있어요? 많이 보셨죠? 이쪽은 사실 뭐에 좀 더 가까워요? 이쪽은. 예? 얘네들은 사실 육아 쪽에 조금 더 가깝잖아요. 이거 기억 안 나지?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에 가까워요? 도가. 넘어갈게요. 난 아직도 이게 기억이 나던데. 지금 어디 배우고 계세요? 동양 사상. 어디 쪽? 조선 이후? 요 때쯤? 춘추 전국 시대? 더 그는. 응. 넘어갈게요. 잠깐 볼게요. 자, 볼게요. 공자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둘은 뭐랑 관련돼 있다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언어를 쓴다고 보는 거고, 얘는 본질 관계가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언어를 쓴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둘이 어쨌든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어쨌든 공자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언어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거기도 이렇게 나왔네요.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자, 공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그 명분은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언어가 제대로 사용되어야 사회 질서가 잡히고 바람직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 보았다. 그러니까 얘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했을 때 공자를 기반으로 했을 때 자, 어떤 게 필요했다고요? 분명한 언어를 통해서 뭐를 잡을 수 있다고요? 사회 질서를 바로 잡을 수가 있다라고 했던 게 얘의 주장이죠. 그죠? 자, 특히 철학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했었냐면은 그때도 누군가의 주장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처음에 이제 이거를 항상 실전해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저는 맨날 여기서 주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막상 문제 풀 때 보면 아, 얘 이 새끼 말 이해해야 돼. 얘 뭐였지? 왜 이게 이렇게 말이 나오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주장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뭐야, 얘 주장은 이렇고 얘 근거는 이렇다 끝이잖아요. 굳이 왜 공자의 머릿속을 알라고 그래? 장자의 머릿속 알라고 그래? 장자 뭐 이런 거 뭐 자연이 뭐 우리 자연 합일이 이루어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해본 적이 없는데. 해봤어요? 여러분들 뭐 릴리아예요? 아니잖아. 해본 적 없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다만 이거야.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뇌피셜인 거야. 이 사람의 뇌피셜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얘가 말한 게 무엇인가인지만 생각을 해야지 막 이렇게 이해하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물론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만약에 뭐 이 친구처럼 윤사를 공부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접목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게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됐죠? 근데 배경 지식 아직 좀 필요하셔야죠. 아직 좀 더 하셔야겠죠. 자, 아무튼 자, 아무튼 이런 걸 지금 뭐라고 한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을 정명사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회복되는 얘의 생각, 그냥 정명사상이래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정명사상은 순자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자, 그러면 뭐야, 공자와 순자는 사실 같은 결이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죠? 순자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적 명칭은 자,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없으며 자, 거기 밑줄 사회적으로 약속하여 해당 명칭을 일반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대상의 이름, 즉 언어의 개념이 되는 것이라 보았다. 그러니까 얘는 뭘 부정한 거예요? 순자 입장에서는. 자, 딱 집어드릴게요. 자, 순자는 뭘 부정했어요? 고정적이라는 거를 부정했어. 그쵸? 그리고 뭐에 인해 생겨난다고요? 사회적 약속에 의해 생긴다고 했어요. 자, 우린 얘를 뭐라고 합니까? 칠판 지우개라고 하기로 여러분들이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사과야 라고 우기면 여러분들이 믿어요? 안 믿을 거잖아요. 이미 지금 뭐예요? 사회적 약속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칠판 지우개가 이제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칠판을 쓸 일이 없어졌어. 그럼 더 이상 얘가 칠판 지우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의미가 변화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다른 명칭, 예를 들어 사과라고 되어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얘기가 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순자는 사회 질서를 위해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예를 중시한 사상가인데 얘는 대상 간의 거기 동그라미 분별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순자는 귀천을 밝히고 대상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언어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말하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었냐고요?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한지 아니면 천한지 이런 걸 따지겠대.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차이를 분명히 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보수적인 접근인 거죠. 이해됐어요? 자, 즉 순자는 사회의 질서 유지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언어 개념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까지가 지금 공자 순자에 대한 얘기였죠.
그럼 그 다음엔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노자, 장자 나오겠죠. 그죠? 지금 우리 어디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했어요. 요거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느 정도 난항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문명 비판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 공자, 순자와 같은 유가가 기존 질서의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계승하며 자 거기 유지하려고 한 사상이라면은 자 그럼 뭐야 여기에 이런 특성도 넣어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그쵸? 실제로 분석하실 땐 그쵸? 자 그 다음에 노자, 장자와 같은 도가는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한 사상이다. 자 일단 이쪽 어차피 얘기가 나올 거지만 노자, 장자 쪽에서는 지금 뭐라 했냐면은 질서를 어떻게 하재요? 바꾸재요. 그쵸? 그냥 나왔나요? 질서를 비판했대요. 그죠? 기존 사회 질서를 비판했대. 그러면 이 둘의 구조가 벌써 나왔어요. 이 둘의 상태는 대립관계죠. 그죠? 자, 인위를 배제한 자연 상태인 무의자연을 추구하는 노자는 언어 개념을 인위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노자는 모든 것이 언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현실 세계를 유명의 세계라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런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가짜 이름이라고 여겼다. 이는 언어 개념이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어찌됐든 얘는 언어라는 표현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부정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대상의 본질은 언어 개념으로 밑줄,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이며 노자는 이것을 무명 혹은 무로 표현했다. 노자는 유명의 세계에서, 유명의 세계가 뭐였죠? 속세 같은 거였죠? 그죠? 세상, 그죠?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통해서 무명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무명의 세계가 유명의 세계보다 앞서고 본질적인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런 노자의 입장에서는 장자에 의해서 계승되었는데 장자에 의하면 자 거기 있죠. 언어 개념은 상대적이며 그냥 뭘 가지고 있다? 유한성을 가지고 있대요. 대상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수단이래요. 뭘 알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되나요? 일단 짧기 때문에 네, 요거는 문제를 바로 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디 하실 거냐면은 2, 3, 4, 5 할게요. 그냥 2, 3, 4, 5 다 해버릴게요.
다 되신 거면은 이거 잠깐 클리닉 이름 쓰고 쓰시는 건 뭐야 시간대 적어준 다음에 뒤로 넘겨주세요. 지금 가위가 없네 밖에. 어디다 하실지 언제 하실지. 저 금요일만 오는 거예요. 네? 저 금요일만 오는 거예요. 뭐가요? 그 반 바꾸면 무슨 말인지? 그 반이 바뀌면은 금요일만 오냐고요? 네 금요일 몇 시? 금요일 7시인데? 그냥 시간은 그대로예요. 아, 한 번 하려고요? 네? 한 번 하려고 클리닉이랑? 보려고 있어요. 클리닉은 항상 별도예요. 다른 날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렇게 와놓고 뭐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와도 상관없어요. 아직 다 안 되신 분 없으시죠? 창민은 여기다가 이름 쓰고 그냥 시간만 적어주세요. 뭐야 수요일 날? 3시 반? 뭐 스케줄 찾으세요? 스케줄 찾으세요? 3시 반가? 3시 반 아니야? 그거나 그 3시밖에 아, 참 고3 만약에 여러분들 고3반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선택사항이 또 생길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3월쯤 돼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토요일이요? 네? 다른 얘기인데 뭐냐면은 아니요 그거 말고 뭐였냐면은 제 토요일 날 제가 지금 고3 친구들한테는 8시 40분에 일괄적으로 나와서 클리닉을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고 딱 10시까지 푸는 거죠. 8시 40분에 오면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걸 고3 친구들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간이 안 돼서 안 되는 친구들 말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당장 체감은 못 느끼실 거예요. 일단. 근데 대충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참석률이 100%가 되냐? 육모 지나가서부터. 3월까지는 약간 아리까리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3월 끝나고부터 이제 슬슬 좆되기 시작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효과를 6월 달에 많이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 얘기했었나요? 아침에 머리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학교 모의고사에서는 그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봐야 되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응이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근데 되게 별거 아닌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국어 실력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나는 이걸 해봤다 계속 하고 있다랑 평소에 뭐 독서실에서 연습하다가 아니면은 뭐 40분이 아침이요 아침 뭐라는 거야?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뭔데요? 국어의 실전처럼 한다고 얘기했던 건데 네 아침 8시 40분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체제로 올라가면서부터 생기는 선택사항은 그겁니다. 아침 8시 40분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클리닉을 오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효과 있어요. 단기적으로 한 1, 2등급 몰랐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건 실력과 상관없이 컨디션에 대한 그런 어떤 적응력이잖아요. 그게 되는 것만으로도 일단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걸 유념하시길 바라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 여러분들은 네, 언제쯤 정신 차리냐? 6월 되면 정신 차려요. 육모 보고 아 좆됐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물론 미리 해주시면 좋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끝나면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다. 예. 자, 아무튼 뭐 이제 볼까요? 뭐 다 하셨어요? 그쵸? 볼게요. 2번 기억을 보여주는 사례. 기억이 뭐였냐? 아이고 씨 그냥 잠깐만. 야 이거 답이 너무 내가 아까 설명한 거랑 그냥 바로 나오잖아. 아씨 이런 비유하지 말걸. 1번이 정답이었네요. 그죠? 이건 솔직히 이거 틀린 사람 없죠? 나왔어요? 좋았어. 그 물어봐. 아니 의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예. 그죠? 자, 그럼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죠? 3번. 자, 윗글의 순자 입장. 자, 순자 입장에서는 아까 이런 말이 일단 나와 있었네요. 그죠?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말과 소는 사실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점, 네 다리를 가지고 있는 점 등 같은 점들이 많다. 이처럼 모든 대상은 같은 점에 주목하면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말은 소고 소는 말이며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라는 이런 말이 나왔죠. 자, 근데 자 아직 적절한 걸 말하기 전에 그럼 순자 입장에서 뭐라고 지랄할 것 같아요? 순자 뭐가 중요하다 했어? 소나 말이나 소나 똑같다고 하면 씨발 그럼 대상은 어떻게 구분할 거야? 가 나와야 가 나와야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건 답이 몇 번으로 바로 나오죠? 4번입니다. 아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예. 맞았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여기 언제든 봐도 된다. 어쨌든 여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면 그럼 된 거다. 저 열심히 봐서 맞았어요.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렇단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은 지문을 보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어떻게 뭘 가공해서 정리해 준 게 아니에요. 어디서 어쨌든 우리가 가져가야 될 포인트를 그냥 정리해 준 거지.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 주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가와 나와 다가 있는데, 그죠? 자, 가는 우리는 책상과 의자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다른 대상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나무를 잘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짜맞춘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이름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다. 자, 그럼 가는 사실 어떤 사상에 조금 더 가까워요? 뭐 큰 부분으로 나와줘도 돼요. 뭐에 가까워요? 가는? 여기 아니에요? 맞죠? 노자 쪽이잖아. 노자 장자 쪽이잖아. 그죠? 본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통발의 목적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니 물고기를 잡았다면은 통발은 잊어야 한다. 언어는 그 목적이 뜻을 전달하는 데 있으니 뜻을 전달했으면은 언어는 잊어야 한다. 그럼 나도 어디 쪽이겠어? 여길까요? 여길까요? 오른쪽이죠. 그죠? 얘가요, 지금 여기에서는 살짝 아리까리 했을 거예요. 이거 언어를 부정했다? 근데 적어도 얘는 아니겠네. 이 정도의 가닥은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며 말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발전하지 못하고 예약이 발전하지 못하면 형벌이 실정에 맞지 않게 되며 아이 씨발 결론적으로 뭐야 백성들의 삶이 어지럽게 된다. 그럼 이건 뭐야 사회질서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쪽 얘기겠네. 그죠? 그럼 이렇게 싹 가나를 여기로 여기랑 여기로 이렇게 찢어버렸죠. 그쵸? 가나 다로 그죠? 이 상태로 바로 보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가는 대상이 자신의 본질 그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유명의 세계의 특성을 보여준다. 유명 세계 나온 거 요쪽이잖아. 맞죠? 그럼 됐네요. 1번 됐고. 2번. 가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이 언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노자의 견해를 보여준다.
맞죠? 맞아요. 틀렸다고 했어 혹시? 아니요. 응. 아니야? 저 틀렸어요. 왜 왜? 어떤 부분 때문에? 나는 뭔지 알 것 같아. 가짜. 응? 가짜? 무슨 가짜? 그 현실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들의 언어 개념 가짜. 근데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가지고 있지만 이는 가짜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볼게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요. 노자는 모든 것이 언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이런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가짜 이름이라고 여겼다는 거지. 네. 언어 개념은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이게 가짜일 뿐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에서 조금 거시기 했을 거라 생각은 들었어요, 저도. 이거 현실 세계 가짜라며. 가짜라고 할지 없다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죠? 충분히 헷갈릴 수 있었던 포인트였습니다. 자, 3번. 나는 언어 개념이 대상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장자의 견해를 보여준다. 이건 장자의 기호 맞지? 장자 쪽 맞다고 했었죠. 그쵸? 가다 나눠볼 수 있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도 장자 쪽이 맞겠네요. 4번. 다는 언어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전제가 된다는 공자의 견해를 보여준다. 이거 연결되나요? 됐죠? 다음 5번. 다는 각자 주관적 기준에 따른 언어 개념을 사용해야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정명사상을 보여준다. 성우님 혹시 5번 읽었어요? 혹시?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실수라기보다는 이런 유형이 진짜 많아요.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읽다가 여기 걸려. 그럼 이렇게 했어. 근데 왜 여기는 안 보세요? 저도 이렇게 본인이 100% 맞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아니요. 여긴 왜 안 보세요? 제가 고쳐서 틀린 적이 좀 많아서. 아니. 뭐라 하는 지금 그게 아니라 고쳐서 틀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고쳐서 틀리는 건 난 차라리 그게 낫다고 봐. 대신 이거야.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그래 시간은 줄일 수 있겠죠. 시간은 줄일 수 있겠지. 근데 정확성은.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되면은 계속 이런 상태에서 그 점수대로 계속 그렇게 끝나요. 요거까지도 명확히 지문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 번이라도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정답이더라도. 물론 진짜 지문의 근거에서 확실히 얘가 정답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안 하셔도 되겠죠. 근데 보통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재수생들이에요. 근데요, 저는 그 재수생들한테도 뭐라 해요. 왜? 그렇게 해서 틀렸거든. 그 친구들 이제 2등급은 안전빵으로 당연히 다 나오고 1 와리가리 하는 친구들이에요. 1 안정적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걔네들도 똑같이 이렇게 판단해서 틀리는 경우 제가 이거 다 고쳐줘서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쩐지 제가 보는데 내 문제를 푸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 그래가지고 뭐지?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3번 문제 같이 적절한 거는 한 번에 찾아주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괜찮아. 그 방법 써도 돼. 근데 4번은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니까 하나하나씩 다 봐야죠. 그렇죠? 저희는 이 수업할 때 이거를 문제를 풀고자 함을 의도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건 어느 부분이 근거가 맞는지, 이쪽은 어느 부분이 근거가 아닌지 그걸 확인해 달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문제 풀라고 해서 그냥 풀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지금 5번은요. 뭐가 달라요? 일단 틀린 부분이 뭐예요?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정명사상을 보여준다. 지금 딱 어느 부분만 빼면은 맞는 말이야. 주관적 기준만 빼면 다 맞는 말이야. 자, 이거 혹시 5번 하신 분? 넌 뭐야? 3번? 3번? 그거 아까 물어보지 그랬어요.
자, 5번 보았을 때, 자, 여러분들이 선지를 순차적으로 딱딱딱 읽어줘야 되지. 이거를, 언어 개념을 사용해야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정명사사를 보여준다? 뭐라는 거야.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겠죠. 선지 항상 얘기했지만,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이해됐어요? 주제 이해됐어,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5번. 문맥상 A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거 A가 분별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지는데 얘는 이렇게 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거 답이 몇 번? 이 나오셨어요? 3번 또 3번? 3번? 여러분들 어휘가 모자라지는 않으시네요. 다행히. 그죠? 네, 3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어휘 문제에서 꼭 틀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3 친구들은 또 여전히 그래요. 예. 그리고 어휘 문제가 한때 좀 어렵게 나왔던 그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휘 문제인데도 정답률이 몇 프로였냐면 27%인가 막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50%가 같은 오답을 썼어요. 예를 들어 1번이 정답인데 3번 정답이 그럼 오답인 거잖아요. 3번은. 3번 선지 50%가 있어.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비문학이랑 그 부분들 쭉 진행할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꽤나 쉬운 편입니다. 그냥 라이트하게 잘 다가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 속에서 행동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식 및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을 사회심리학이라고 한다. 사회심리학의 개념 중 하나인, 자, 이제 뭐가 나오냐? 동조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죠? 동조현상. 자, 근데 이게 뭔지를 이제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집단이 구성원에게 가하는 압력에 의해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동조현상이라는 거는 집단이 누구한테? 개인한테 어떤 무슨 행동을 유도하고 하는 거죠. 유도나 뭐 강요, 뭐 압력 이런 것들을 가하는 거죠. 그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이든. 그쵸? 자, 집단의 압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단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개인이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동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보통 뭐 요즘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선생님이랑 학교 수업할 때 선생님 막 질문할 때 뭐 질문 좀 대답 좀 했다고 막 사람들이 존나 싫어해.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왜 평범하게 그냥 하면 될 걸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약간 나대냐 약간 이런 얘기 있었어요. 요즘은 그러나요? 그러진 않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네. 다만 그런 건 있죠. 이제 계단 내려가는데 이제 아씨 다 있잖아. 그죠? 좀 비켜라! 다 꺼져! 그럴 때 그럼 좀 빡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 많이 없죠. 그죠? 아무튼 네. 그래서 3학년 분들이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 3학년이요? 네, 3학년 분들이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 내가 학교에서 하도 막 그런 짓을 많이 하니까 뭘 많이 했어요? 덩치도 있고 하니까 거의 좀 네, 아무튼 네, 뭐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뭐 뭔가 그 대답 좀 했다고 뭐 나댄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난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죠? 내 얘기예요. 제 얘기 맞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입 닥치고 살았죠, 그냥. 왜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약간 저를 이렇게 모범생으로 절대 안 보시더라고요. 절대 안 보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은 딱 그 눈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존나 모범적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눈이 좀 있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아요? 같은 동조현상? 그러지 않아요? 아무튼 동조현상은 다양한 규모의 집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국가와 같은 대규모 집단은 물론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모인 소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국가와 같은 대규모 집단에서 동조현상은 뭐 일어났다는 게 뭐로 볼 수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뭐 나름대로 역사적 사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모으기 운동.
IMF 끝나고. 끝나게 아니라 IMF 때. 그거 뭐야? 안 하면 약간 좀 거시기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 하나씩 내놓고 그랬잖아. 그죠? 자,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규율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집단의 규범은 동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집단의 규범은 어떤 행동이나 의견이 적절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집단의 규범에는 명문화되어 있거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명문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문서화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고 한다? 명시적 규범이라고 하고 있고요.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건 묵시적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단어들 많이 나와요. 명시적, 묵시적 이 말 많이 나옵니다. 묵시적은 암묵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규범적 영향력과 정보적 영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얘는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규범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정보 관련된 이야기. 규범적 영향력은 개인이 집단에서 고립되지 않고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집단의 명시적 규범이나 묵시적 규범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였죠? 명시든 아니면 묵시적이든 규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맞죠? 개인이 집단의 규범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도 규범적 영향력에 의해 동조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수업 시간에 발표했다고 막 나댄다고 하는 거 그거 존나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어쩔 수 없이 그냥 입 닥치고 있어야 애들이 지랄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사는 게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이 그래도 동조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개인의 신념 변화 같은 내적인 변화보다는 자, 거기 동그라미 행동 변화 같은 자, 외적인 변화 동그라미 쳐주세요. 외적인 변화가 주로 일어난다. 자, 그럼 여기서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신념을 변화시키는 거는 내적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쵸, 외적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에서 적용된다는 거죠. 외적 행동이 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정보적 영향력은 개인이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의 규범이나 의견을 정보로 여기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낯선 상황에 처한 개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하여 집단의 규범이나 다른 구성원들의 생각을 습득해야 할 정보로 여기고 이를 습득한 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정보적 영향력에 의한 동조는 규범적 영향력보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쉽게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정보와 관련된 거는 사실 누가?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이 규범은 어떤지, 이 룰이 어떤지 지가 적응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걸로 인해서 정보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내 내적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혁이가 막 여기서 싸움 존나 잘해. 막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내가 이 깝치면 좆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하는 건 이거겠죠. 근데 만약에 막 우혁이가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운동을 졸라 열심히 하는 애야. 그럼 그것 때문에 얘 그래도 좀 본받을 만하네. 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잠깐 알아볼까? 말이 좀 이상한데. 쟤한테 알아봐? 쟤한테 이렇게 알아보고 나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해. 그게 이제 내적 동화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이러면 좀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A 부분이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동조 현상은 동조가 일어나는 상황이나 동조 정도에 따라 자, 수능, 동일시, 내면화로 나눌 수 있다. 자, 이제 나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그 세 개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은 끝날 일이에요. 자, 수능, 그 다음에 동일시, 그 다음에 내면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었는데 우선 수능은 자, 보상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다음에 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보상을 얻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 또는 다른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 뭐라고요? 이거 속성 일시적으로 동조한대요. 그럼 사실 얘는 뭐에 가까워요?
여기에 조금 더 가깝겠죠. 그리고 얘는 뭐가 걸려 있다고 했었어요? 상이나 혹은 벌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수능의 단계에서는 순간적인 행동의 변화만 있을 뿐 신념이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보상을 얻거나 처분을 피하는 것 외에 구성원이 규범을 따라야 하는 다른 이유가 없다면 특정 규범에 대한 수능은 태도나 신념의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뭐 굳이 이제 따져보자면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이제 준서가 클로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길드를 들어가게 되면은 뭐 카드 같은 걸 지원받게 된대요. 그쵸? 요청하면 지원 받아요. 그냥 전설 카드나 뭐 이런 거 지원받고 싶어가지고 물론 되지는 않지만요. 자,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거기서 빡빡하게 뭐라고 했어? 하루에 퇴소 10판 이상 해야 된다. 막 이러고 빡빡하게 전화 왔어. 근데 카드는 무조건 제가 지원합니다. 막 이렇게 막 해줘. 그러면 일단 좀 10판 내야 돼? 좀 족같네? 이러면서도 일단 카드 받고 싶으니까 가입하시는 거죠. 그게 수능이죠. 되죠? 응. 자, 그 다음에 동일시는 집단의 특정 구성원과 비슷해지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동조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건 잘 보셔야 돼요. 특정 구성원이 나왔어요. 특정 구성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하고 싶다? 비슷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 때. 자, 개인은 자신이 잘 모르는 행동을 해야 할 때 집단의 다른 구성원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때 매력적인 구성원이 있다면 그와 비슷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며 이를 통해 동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동일시의 욕구를 가지는 개인은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이 닮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창민이가 러닝크루를 들어갔어요. 근데 러닝크루 들어가는데 어떤 누나분이 막 존나 이쁘고 막 몸에 개 좋아 막 그래가지고 막 매번 이제 하지? 이제 창민이 보고 술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얘는 이미 마음에 드는 상태야. 그럼 이제 무비판적으로 네, 드시죠? 이러면서 이제 저 미성년자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무비판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특정 구성원과 비슷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 누나의 말투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해. 행동도 따라하려고 해. 그런 게 이제 동일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됐죠? 좀 너무 극단적인가요?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좀 자극적이어야 맛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면화는 집단의 규범을 자신의 내면에 완벽하게 수용한 것이다. 수능과 달리 내면화의 단계에 이르는 집단 규범은 거기 밑줄 외부 압력 없이도 이미 내면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은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이나 벌 같은 뭐가 필요 없어. 외부 압력이 없어도. 요거에 없어도 어떻게 유지된다? 자발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한마디로 뭐가 돌아간다는 거야? 오토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반복적인 수능으로 인해 내면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죠? 모든 수능이 내면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자, 봐봐요. 모든 수능이 내면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경우는 뭘까요? 어떤 경우일까? 단순히 자기가 뭐 때문에 어떤 이득을 위해 가입한 어떤 그런 것들 그거 같은 경우는 쉽게 내면화가 되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풀어야 될 게 있어요. 3번부터 6번까지 볼게요. 3번부터 6번까지. 근데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아까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찾기가 쉬울 겁니다.
3번 잠깐만 볼게. 아 그냥 봐봤어. 3번 잠깐만 볼게요. 아 3번 아직 안 했어요. 아. 저 뒤에 저 9번은 끝번호부터 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9번 답이 막 5번 4번 아니더라고. 그래서 끝번호부터 풀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못 푼. 오케이. 순서는 3번. 오케이. 일단. 자, 이런 질문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선으로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 푸시면 안 된다고. 말 그대로 여기서 제시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니 뭐 틀렸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있다고요. 틀렸어요. 모르겠네요. 자, 아직 못 푸신 분 있어요? 저 하나. 네, 얼른 하십시오. 왜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됐어 이제?
맞아요. 상훈이 보고 한 말 맞아요. 왜? 넘어가고 한 말 맞아요. 틀렸어요? 바꿔서 맞았잖아요. 맞았어요? 그죠? 그대로 풀었죠? 응.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었죠. 그래서 문제를 한 번 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풀 수도 있겠구나. 자, 3번의 정답은 자, 몇 번이라 하셨어요? 4번 했어요. 우혁이는 저 선생님한테 바꿔. 뭘로요? 5원으로. 응. 3번 했어요. 3번에서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네,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요? 네, 3번이 정답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자, 그냥 선지만 보면은 얘네가 적응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수능 뭐라 했죠? 네 명. 일시적인 동조라고. 일시적 동조야. 얘 일시적 동조했어? 아닙니다. 응. 그냥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과 어긋나는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쵸? 그럼 이제 나머지 선지도 봐볼게요. 자, 실험의 결과를 보면은 집단의 규범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각 구성원의 생각 변화의 폭이 다를 수 있다. 자, 봐봐요. 답변일이 4명이 지금 바뀌었잖아. 막 졸라 바뀐 애가 누구야? 제일 위에 있던 새끼 제일 많이 바뀌었잖아. 제일 밑에 있는 애 뭐야? 조금 바뀌었고요. 그죠? 4번이라 하신 분도 있으세요 가지고 5번 됐다고 5번? 그래서 그냥 4번 했었는데 네. 그래서 고친 게 5번이었다고? 그냥 5번. 5번 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마지막에 바꿔서 별로 안 했고. 실험의 결과를 보면은 정답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도 묵시적 규명. 근데 그치, 얘네들끼리 그냥 회의를 한 거, 그냥 토론, 토의 이런 걸 한 거지. 그치? 얘네가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견이 맞춰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일부러 명시한 게 없기 때문에 묵시적 규범이 진행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을 적절한 거죠. A가 아까 뭐였냐? A가 밑에 그거네요. 그 수능이랑 이거 동일시 내면화 요거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자, 가장 적절한 겁니다. 갑은 학교 방침상 모든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은 동아리 활동을 하기 싫었으나 학교 방침에 따라 원하지 않는 환경 동아리에 가입하였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무슨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방금까지만. 수능이죠, 수능.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후 갑은 환경 동아리 부장인 을이 많은 학우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 갑은 점점 을을 신뢰하고 존경하되면서 을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을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면서 동아리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이제 뭐에 가까운 거예요? 동일시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가장 적절한 건 딱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어디는 뭐에서 뭘로 바꿔야? 수능에서 동일시로 바뀐 거니까 이거에 관련된 답은 1번이죠. 이거 틀리신 분 없네요. 네. 자, 5번.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이 보기의 상황을 좀 보자고요.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선분 하나가 그려진 카드 A와 서로 다른 길이의 선분 셋이 그려진 카드 B를 보여주었다. B의 선분 중 하나는 A의 선분과 길이가 같았으며 B의 선분 중 어느 것이 A 선분과 길이가 같은지 피임자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선분이 그려져 있었다. 피험자가 B의 선분 중 A 선분과 길이가 같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혼자 실험에 임한 피험자가 오답을 말한 비율은 1%가 되지 않았다. 혼자서 판단할 때는 별로 안 틀렸대요. 자, 근데 하지만 오답을 말하도록 공모한, 사기치네, 이 새끼들가. 그죠? 공모한 다수의 가짜 피험자 사이에 진짜 피험자를 두고 실험을 한 결과, 진짜 피험자가 오답을 말한 비율은 36.8%에 달했다. 야, 신념을 바꾼 사람들이 36.8%가 되네요. 이 실험을 통해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뭘까요? 3번? 2번? 네. 2번? 3번? 자, 2번부터 볼게요.
자, 집단의 규범은 개인의 결정이 적절한 것이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라기보다는 사실 뭐야? 지금 뭘 안 줬어? 야, 일부러 뭐 한 거야? 오답을 유도해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보적 영향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가 정답이죠, 사실. 예. 물론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2번의 맥락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자, 보기를 기반해서 뭘 맞추자고 했었어요? 가를 맞추자고 했었잖아요. 그럼 보기의 상황에 제일 들어맞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A의 의미, A가 어떻게 따르는지가 나와야겠죠. 그죠? 어디 있었냐. 묵시적 규범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혹시, 답이 몇 번이라 하셨어요? 우영이는? 1번. 1번. 1번이요. 오. 누가 맞았을 것 같아요? 1번이요. 아,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봐봐요. 방금 지금 여러분들 이 결과가 마치 5번 문제와 똑같네요. 너무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5번이 맞았어요. 자, 아니, 자, 1번은요, 묵시적 규범을 따르는 것, 구성을 받아들이기 이거를 따른다. 잘 따르는 후배가 있다. 이거는 그냥 나에게 복종하는 거죠. 내가 뭐 묵시적 규범에 복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에 준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권유에 따라. 그러니까 나도 어쨌든 간에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다수의 가짜 오답을 말하도록 공모한 다수의 가짜 피업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방금 약간 다 틀린 건데, 이거 1번 정답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은 느낌이 듭니다. 네, 사회 실험 재밌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없었냐? 보기가, 그러니까 뭐야, 이 지문에 뭐 설명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41페이지에 있는 3번 보기 보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알차네요. 그죠? 자, 일단 얘는 가에 대한 힌트는 나왔어요. 그쵸? 김광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죠? 탈모빔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이 탈모빔 아니야. 그죠? 자, 얘는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형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의 현실을 뒤덮고 있는 거짓된 가치를 버리고 진솔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가에는 평이한 시연을 통해 일상에서 발견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그려내는 시인의 작품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자,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이라는 단순한 셈법의 삶의 자세를 빗대어 채우며 살아가는 욕심의 삶보다는, 그러면 얘는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 덧셈과 뺄셈이 있는데, 그럼 얘는 지금 덧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채우며 살아가는 욕심의 삶보다는 비우며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겨보고 돼 있으니까, 뭐죠? 그럼 얘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얘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네요. 그쵸? 근데 봐봐요. 분명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얘가 긍정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부정이 될 수 있는데 얘는 이거를 전환시켰어요. 그쵸?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엔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할 거냐면 역설적 인식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 그게 역설적 인식이에요. 역설법과는 또 다른 거예요. 역설법은 말 그대로 표현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인식하는 걸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러한 것을 역설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니? 응. 뭐 듣고 있었어? 뭘 들었는데? 역설적 인식, 그게 뭔데요? 부정과 긍정. 예? 그럼 개소리야.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을 다르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역설적 인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왜 멍 때렸어요? 왜 멍 때리셨냐고. 집 가고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집 가고 싶다고요? 집이 좋긴 하죠. 주소 그치? 나도 집 가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 안 했잖아. 했으면 됐잖아. 그럼 너 이상한 데 갔잖아. 응.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뭐지? 나도 집 가고 싶다니까? 나 집 가게 해줘. 그럼 빨리 하면 되잖아. 아니 지금 당신이 저를 늦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왜 집 가고 싶다는 소리 하겠어요? 나도 가고 싶다고. 나도 빨리 가서 그 뜨끈한 감자탕에 소주 하나 하고 싶다고. 한 사발이 거기 얼마나 좋은데 그 감자탕에 그냥 감자 수제비도 아니고 생수제비가 들어간다고. 나 생수제비 황장 간다고 존나 맛있다고. 그 막 그 닭 떠가지고 이렇게 애가 넣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 그거 먹으려고 지금 근데 고대하고 있대. 지금 저녁도 안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든 감자탕. 아니요, 다른 데예요. 김윤희 감자탕이라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데 수원까지 가야 돼요. 아, 저 원래 수원 사람이에요. 병정 사신 하시는 병점 산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수원에서 한 20몇 년 살았어요. 그 정도 살았나? 한 20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원 쪽에 좀 더 빠삭합니다. 인계동.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왜 웃으실까? 안 좋은 추억 있지 안 좋은 추억.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시다고요? 인계동에 안 좋은 추억이 있을 게 뭐가 있어? 거기 살았었대요. 거기서 안 좋은 추억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뭐 양아치들한테 맞았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 뭐 괜히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어디 안 가세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거 많았어요. 비비를 잘 바르자. 그거밖에 없겠다. 그럼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누나들이 좀 무서웠어요? 네, 무서워요. 아 그게 이제 아까 러닝 크루 얘기했던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군요. 야 술 안 먹냐? 왜 가만? 정말인가 보네. 자, 아무튼 자, 요 작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방 하고 끝날 겁니다. 아마 한 50분쯤 끝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1번 자, 가 보시면요. 자, 덧셈은 끝났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 어딩부터가 일단 어때요? 부정적이네요. 그죠? 자, 밥과 잠을 줄이고 뺄셈을 시작해야 된다. 남은 것이라고는 자, 거기 동그라미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까지. 자,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까지. 고생이요. 고생이요? 자, 어떤 뭘 버리자고 했죠? 욕심을 버리고 비우자고 했죠. 그죠? 이거 욕심의 삶일까? 아니면 비우는 삶일까?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소박한 삶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일까?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치고 아직도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고 낡은 사전을 둘추어 보는 것은 자, 근데 지금 아직도라는 부분 세모 한번 해주시고요. 자, 옛날 서류를 뒤적거린다는 부분과 낡은 사전을 둘추어 본다는 행위는 사실 어떤 행위에 조금 더 가까울까요? 미련이 있는 거죠. 어디에 미련이 있는 거야? 현재의 삶에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속세 이런 거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얘가 뭐라고 규정했어요? 품이 없는 짓이라고 했어요.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또한 부질없는 일,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 또한 부질없는 일. 장난이에요. 이게 부질없는 일. 얘가 그렇다는 거야, 그죠? 자, 이제는 자, 정물처럼 창가에 앉아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뺄셈을 한다. 이제 여기서 뺄셈을 하는 행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욕심이나 그런 것들을 비우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이 무엇인가 남는다라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보기를 기반으로 한다면은 뭐예요? 진솔한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겠죠. 남아있는다는 것은. 그거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요건 조금 기네요. 그죠? 자, 언제나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낙화의 정막이라고 했어요. 자, 낙화가 뭐예요? 뭐가요? 꽃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꽃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지금 정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언제나 나무 있는 뜰 안을 거닐며 살아보나 하던 소원이 이루어짐에 그때는 나무마다 벌레 먹은 잎사귀 하나 가지에 남지 않은 쓸쓸한 겨울이었다. 그래서 어서 봄이 되었으면 하고 조속으로 아쉽던 그 봄. 요즘은 그 봄이어서 아침마다 허나면 일어나 뜬을 거린다. 진달래나무 앞에 가서 한참, 개나리나무 앞에 가서 한참, 살구나무 밑에 가서 한참, 그러다가 거리에 나올 시간이 닥쳐 밥상을 대하면은 눈엔 아직 붉고 누른 꽃만 보였다. 눈만 아니라 코에도 아직 꽃향기였다. 자, 지금 여기까지의 인식은 어땠어요? 그냥 뭐 봄이 좋은 이유는 뭐야? 꽃이 피는 부분 때문에 좋다고 느껴진 거지. 단순하게 그냥 아름다워서, 그죠? 그러던 꽃이 다 졌다. 며칠 동안 그림 구경하듯 아침 저녁으로 한참씩 돌아가며 바라보던 꽃이 간밤 비에 다 떨어져 흩어졌다. 살구꽃은 잎이 비에 흩어졌고 진달래와 개나리는 송이째 떨어져 엎어져지고 자빠져졌다. 그중에서 엎어진 꽃이 더욱 마음을 찔렀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꽃이 지는 현상에 대해서 얘는 지금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좀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가만히 보면 엎어진 꽃만 아니라 모두가 쓸쓸한 모양이다. 자, 거기 밑줄 쳐보자. 모두가 쓸쓸한 모양이다. 자, 일단 얘 뭐라고 규정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쓸쓸하다는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서 모두는 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캐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님 어디 하는지 알고 계세요? 집 가고 싶어서 지금 집중이 안 되신, 필기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가지에 달려서는 수곤거리지 않는 송이가 없는 것 같더니 떨어진 걸 보니 모두 침묵이요, 정막이요, 슬픔이다. 자, 근데 낙화의 정막이라는 게 어쨌든 얘 초반 인식은 어땠어요? 부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는 조그만큼도 죽음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마음에 사무칠 따름이었다. 그럼 얘도 뭐야?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부분이죠. 그렇죠? 낙화의 정막. 다른 봄에도 낙화를 보았겠지만 이번처럼 마음을 찔려본 적은 없었다. 참, 마음을 찔려봤다는 얘기는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화의 인식을 전환하면서 뭘 하게 되는 거야? 자신의 생각을 성찰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성찰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이 찔려본 적 없었다. 자, 다음에 나는 낙화도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꽃이 열릴 나무까지는 자주 손질을 하였으나 꽃을 떨어질 자리는 한 번도 보살펴주지 못했다. 이제 그들의 놓일 자리가 거칠음을 볼 때 적지 않은 죄송함과 나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누굴 수 없다. 자,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뭐 많이 얘기하진 않았는데 특히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문학 작품에서든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나온다고 하면 성찰적 태도랑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반성을 하니까 부끄러운 거죠. 근데 반성하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없죠. 보통 다 하죠. 그죠? 나는 하늘을 우러러 존나 깨끗한 새끼야? 아니, 내가 나한테 그냥 자문자답 한 거예요. 예. 왜 찔려서 그래? 아무튼, 자, 아무튼 간에, 낙화는 꽃이 아니냐 하는 옛 말씀도 있거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낙화는 꽃이 아니냐? 그럼 낙화하는 이 꽃도 꽃이죠. 그렇죠? 낙화야말로 더욱 볼만한 꽃인가 싶다. 그는 의지할 데 없는 몸이라 가지에 달려서보다 더욱 방명은 하리라. 그치, 이제 꽃이 떨어지면 더 이상 같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나 떨어진 꽃의 그 적막함, 우리 동양인의 심기로 그 정멸의 경지에서처럼 위대한 예술감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낙화는 한 번 보되 그 자리에서 천고를 보는 양 우리 심경에 영원한 감촉을 남기는 것인가 했다. 그런 낙하를 위해 나무 아래의 거칠음은 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다시금 부끄러웠다. 그러니까 낙화라는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가 그 꽃이 떨어진다는 것만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지만 근데 이번엔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야 꽃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그 밑에 그 땅이 거칠음을 느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라고 지금 인식이 전환된 거라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요거 딱 어떤 것만 할 거냐면은 이거 1, 2, 3, 5만 할게요. 1, 2, 3, 5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의외로 표현상 특징 좀 많이 어려워 하시니까 딱 요거 딱 하고 마무리 할게요. 요거는 그래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으니 한 3분 정도만 딱 드릴게요. 지금 여기 문제도 약간 그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봐주세요. 뭐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 몇 번 문제? 저 근데 2번에 걸려. 2번 문제요? 음.
헷갈릴 만한 선지가 뭘까?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냥 아니요. 아까 고찰하고 있었어요. 빨려서 바로 넘어갔거든요. 다 못 푸신 분 있어요? 이제 없죠? 다 했어요? 빨리 하고 갑시다. 아, 넌 못 가. 약 올리는 것 같아 좀 미안하긴 한데 아니, 나도 고통받잖아. 같이 고통받는데 뭐. 예. 자 볼게요. 자 1번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이상향의 모습을 뭔 소리야?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2번 자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다. 그치?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경험이잖아요. 그쵸? 그럼 2번이 정답이겠죠. 그죠? 틀리신 분 있어요? 혹시? 넘어갈게요. 자 2번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이거 어떤 선지가 헷갈렸었어요? 아까? 여기? 궁금해가지고. 2번 2랑 1번이요. 2번이랑 1번? 1번은 일단 뭐가 확실히 아니에요. 친근감. 예. 친근감이 어디죠? 뭐야? 뭐야 왜 이상한 데서 폭탄이 터졌어? 이게 뭔데? 아마 그건 생각하셨을 것 같아. 현재형 어미까지는 오케이. 근데 대상에 대한 친근감 어디? 친근감이 없어요. 2번 나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으로 인한 정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맞죠? 어떤 걸 이용해서? 낙화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건 2번이 답이죠? 네. 이 전의 인식과 후의 인식이 다르잖아요. 됐나요? 자, 혹시 다른 선지 하신 분 있어요? 3, 4, 5번 중에? 없어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번, 덧셈을 끝내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뺄셈을 시작해야 한다를 통해 시인이 추구한 삶의 모습과 지향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죠? 아니에요? 맞아요. 응. 자, 2번.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을 통해 화자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나요? 네. 네. 3번.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고 낡은 사전을 들추어 보는 것은 덧셈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맞죠? 4번.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많았다 헤어지는 것을 부질없다고 여기고 화자의 모습은 진솔한 삶의 가치를 버리고 거짓된 가치에 대한 매몰된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뭐도 틀렸어요. 진솔한 삶의 가치를 버렸다는 얘기도 한 적은 없죠. 5번.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뺄셈을 하는 화자의 모습은 비우며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되게 있어서 본다. 이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혹시 다른 선지 하신 분 있어요? 3번 했었어요? 그럼 이거 왜 틀렸다고 했죠? 속세와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덧셈의 상과 연결되죠. 덧셈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그죠? 아까 미리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5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에는 이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자, 근데 아직도라고 돼 있는데 달라진 게 아니네. 아직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1번은 아니고요. 2번, 니은. 이제는 미래 상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난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났다. 뭐 딱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없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한 그리움도 하고 있잖아요.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이건 그럴 일이 없죠. 그쵸? 이해됐어요? 3번. 디귿이 뭐였냐? 그때는 이랬어요. 그때는 기대하던 상황이 도래한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대포되어 있다. 기대한 상황이 뭐였냐? 언제나 나무 있는 뜰 안을 거닐며 살아보나 하던 소원이 이루어졌대. 근데 그때는 겨울이었대. 그건 뭐예요? 시점에 대한 아쉬움. 이게 정답이겠네요. 혹시 나 다른 선지했다 손? 몇 번? 저 5번 했어요. 5번. 우영이만 맞았어? 웬일이야? 장난이에요? 3번인 거죠? 네, 3번이요. 3번 바꿨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를 잘 끊어주셔야 돼요. 기대하던 상황이 도래한 시점. 이게 언제였어요? 기대하는 상황 따로 봤어야 돼. 뭐야?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언제 이런 데서 살아보나 하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하필 그때가 언제였다? 겨울이니까 아쉽다는 거야. 왜? 꽃을 봐야 되니까. 그 도래한 시점이 아쉽다고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미음에서는 미음이 2번처럼 마음을 찔려본 적 없었다. 미음에서는 과거의 상황과 대비되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여러분 뒤에 걸 안 보셨네요. 과거 상황과 대비되는 것까지 보셨을 거고 새로운 상황까지는 맞아요. 펼쳐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새로운 상황이 이미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인식이 바뀐 거지 상황이 바뀐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상황까지만 보고 체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상황이 그랬니? 아, 저는 상봉이 오늘 도중이지. 찍었다고요? 집 안 가고 싶다. 자, 네.